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포럼 첫 세션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오종남입니다. 한국일보는 창간 60주년을 맞은 2014년에 한국포럼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첫 포럼의 주제는 하나의 대한민국,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우리 사회의 갈등과 정치적 대립은 나아지는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당면한 도전과 과제가 오히려 추가되었습니다. 지난 반세기를 넘는 동안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온 우리 산업의 경쟁력 문제입니다. 한국일보가 금년 포럼의 주제를 기로에선 한국 핵심 산업으로 정한 것은 매우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이라고는 사람, 곧 인적 자본뿐인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앞선 기술을 카피해서 개선하는 방식으로 산업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1961년 100달러도 채 안 되던 1인당 국민소득은 1994년에 10,000달러에 도달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 차례 휘청거렸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2006년에 20,000달러, 2017년에 30,000달러를 넘어서 이제 35,000달러가 넘는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의 한국 경제 발전은 한마디로 빈곤에서 번영, from poverty to prosperity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철하게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진단한다면 저는 후진국 가운데는 우등생, 선진국 가운데는 꼴찌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경제발전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진 기술을 신속하게 카피해서 개선하는 스마트 팔로워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낄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자신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한 퍼스트 무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 팔로워 전략의 장점에 퍼스트 무버의 장점을 접목한 스마트 무버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첫 세션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세 분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복합위기 한국 경제를 진단한다입니다. 이어서 우리 산업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의 전문가 의견을 듣는 순서가 이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일주일 후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곧바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합니다. 당장 금년과 내년만이 아니라 긴 안목에서 기로에 선 우리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새 정부가 유념해야 할 정책 방향도 말씀해 주시기를 패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패널 분들의 소개는 팜프렛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세션에 주어진 시간은 60분입니다. 이 가운데 토론으로 사용할 시간은 대략 45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인당 15분씩 질의응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플로어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모 장관님부터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온 제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목소리는 지금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정유등 전통적인 주력 산업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2차 전지,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산업 부분에서는 중국, 대만, 미국 등과 주도권 확보를 위한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경쟁 우위에 있던 메모리 반도체, 조선 산업 부문에서도 중국, 미국 등 경쟁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성 장관님께서는 장관 시절의 경험을 농축해서 흔들리지 않는 산업 강국의 길이라는 저서도 내셨습니다. 앞서 언급한 도전을 돌파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산업통상자부 장관 송임호입니다. 지금 모더레이터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은 대내외적인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 저희가 도약의 길로 갈지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길로 갈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외적으로는 우리 기술 혁신과 에너지 전환 또 국제 경제 질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해서 세계 국제 경제 질서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AI와 빅데이터 등을 통한 기술 혁신으로 놀라운 생산성의 혁신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러한 대대적인 기술 혁신이 발생했을 때 언제나 동시에 발생했던 에너지 전환, 지금의 전기화 시대의 도래 또 친환경화에 대한 요구 등 이 에너지의 전환에 대한 과제가 나오고 있고 지금 미중 경제 패권 경쟁에 의해서 국제 글로벌 체인이 변화하는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우리 마더레이터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까지 성공의 공식이어왔던 베스트 팔로워, 스마트 팔로워의 입장에서 이제 저희들이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된다는 내적인 변화의 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주력 산업이 이런 내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사실 통계를 보면 너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주력 산업이 우리 그 수출 성장률과 그 생산 성장률이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비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그 변화의 폭은 2015년도 들어서는 더 훨씬 크고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산업이 산업 확장형 구조에서 산업 구조조정형으로 전환됐다는 의미입니다. 즉 대한민국 산업이 1960년대 본격적인 경제 발전을 시작하면서 산업 발전을 시작하면서 섬유산업, 절강산업, 기계산업, 또 전기전자산업, 자동차 조선, 반도체, IT 등 각각의 새로운 산업이 각자의 시기를 끌어가면서 우리 경제 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서 이제는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그 주력 산업 내에 제품의 구조와 제품의 범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을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일은 바로 대한민국의 산업 대전환을 이룩하는 길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는 전통 주력 산업과 신산업이 밸런스된 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런 정도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독일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사실 독일과 일본에 비한다면 신산업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과제는 바로 AI를 비롯한 지능화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신산업의 창출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 신산업의 창출을 어떻게 우리의 주력 산업에 접목시키느냐, 접목시켜서 놀라운 생산성의 향상을 이룩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이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산업의 과제고 그것의 단순히 간략히 말씀해 AI 제조가 우리의 과제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산업을 리드했던 나라는 19세기 초반에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제조 부분의 이 프로세스 중에 제조 부분에 가장 큰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컵을 뒤집은 듯한 부가가치 곡선을 일으켰다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세계 밸류체인을 세계를 확대하면서 제조 부분이 가장 낮은 부가가치 창출돼서 제3국으로 이동을 하면서 본국에서는 이 브랜드와 R&D와 마케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점을 이동을 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시스템 산업에서 미국의
그 반도체 업체가 경쟁력을 잃게 되니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팹리스라는 설계 부분, 그 파운드리라는 제조 부분, 그다음 패키징 부분 3부분을 나누어 놓고 이 팹리스 부분에 가장 큰 그 부가가치 창출을 내는 시기에 산업의 구조와 내용과 부가가치 창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꾼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 주력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변해 나가는 것은 바로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기술 혁신, 이 지능화 혁명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력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점을 변경시키고 우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일, 이것이 AI 제조로 통째로 얘기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우리 산업 대전환을 이룩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별 관세 부과와 함께 철강, 자동차, 품목별 관세 부과에 이어서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응 방향을 포함해서 현 시점에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대해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여러분도 많이 다 걱정하시고 또 우리 현재 그 모든 뉴스를 뒤덮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뭐 산업 정책을 뭐 오랫동안 해온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프의 관세 부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관세 부과의 근거, 절차, 사실 논리가 존재하지 않죠. 또 지금까지 우리 국제사회에서 서로 지켜왔던 국제기범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이 관세 부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저는 이 관세 부과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 시대의 종언이다. 이 자유무역 시대 종언이라는 것은 사실 제조업을 우리 주력의 생산의 성장의 동력을 삼고 있고 또 수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의 GDP 중에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 28% 갑니다. 중국이보다 조금 높고요. 미국이나 독일이 한 20%, 또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이 한 10%를 조금 상회하는 구조인데요. 이 주요 무역제를 이룩하고 있는 이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큰 우리나라.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수출이 그리고 이 제조업의 우리 국내에 생산된 제조업의 50% 이상이 우리 수출로 우리 그 제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출은 우리 경제 성장의 동력이죠. 사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2.0%의 우리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중에 1.9%를 수출이 기여를 한 거죠. 지난해의 수출의 경제 성장의 기여율은 95%입니다. 자, 이 분야의 자유무역 시대의 종언을 구했다는 건 우리나라에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 25%의 국가별 관세를 현재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미국 시장에서의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와 주요 무역의 파트너인 중국, 일본, 또 베트남 등 우리 동남아시아 이런 국가들이 또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런 나라의 전체 그 트럼프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 60% 이상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별 관세에 넘어서 품목별 관세를 또 부과하고 있어요. 철강이라든지 또 반도체라든지 또 이제 뉴스에 의하면 우리 휴대폰에 대해서 또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런 주력 지금 말씀드린 그 몇 가지 제품만 우리 해도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의 약 40% 이상이 넘습니다. 즉 국가별 관세에 있어서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로 인해서 직간접 효과에 의해서 우리의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막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 특히 우리는 한미 FTA를 체결해서 2012년서부터 FTA가 발효되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거의 관세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비교 우위를 우리나라의 무역제들이 누려왔다는 시장인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 한미 FTA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뭐냐면 미국이 관세 부과를 여기 FTA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가 20개 국가가 됩니다. 그중에 16개 국가는 관세 부과하지 않았고요. 4개 국가, 한국, 또 이스라엘, 니카라구아, 요르단. 이 중에 한국이 제일 많은 관세 부과를 받았고 또 FTA랑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는 USMCA
거기에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협정을 인정을 해줘서 그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한미 FTA에 의한 이 원산지 규정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즉 우리가 한미 FTA를 통해서 그동안 10년에 12년, 15년에 걸쳐서 미국 시장에서 갖고 왔던 그 비교 우위가 사라져 있다는 얘기죠. 우리 앞서 말씀드린 우리 제조업이 갖고 있었던 대내외적인 도전에 의한을 극복해야 된다 위기에 플러스에서 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바로 우리 산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직접적이고 크기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이 정부에 있어서의 이 트럼프의 관세 위기를 과연 어떻게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내외적인 우리 이 산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신가가 가장 큰 과제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미국과 첫 번째 이 트럼프와 관세 협상을 할 때 사실은 저희들이 다른 나라가는 관세율을 높이고 쩔리는 협상을 할 것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내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또 태양광이라든지 또 2차 전지라든지 나아가서 뭐 알래스카의 LNG 투자 또 조선산업의 협력 이런 패키지 협력을 사실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저는 대한민국 뭐 하나 나간다면 일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겐 좋은 레버리지가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또 한미 FTA라는 기조도 갖고 있고 이런 협상의 내용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좋은 협상가를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출범한 우리 정부는 신정부는 미국과의 트럼프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협상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도 중요합니다만은 바로 그 협상의 계기를 어떻게 활용하냐는 것입니다. 한미 FTA를 우리가 2012년에 체결했대서 그 결과로 당연하게 미국의 수출이 늘고 우리가 무역 흑자를 기록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계기로 해서 우리 경제 제도를 선진화하고 또 기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우리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을 통해서 또 미국과 우리 기업들은 10년에 넘친 미국의 진출 전략을 통해서 성공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미국과의 이러한 협상을 앞두고 이번에 이 계기로 이 경제 제도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우리 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을 이룩하는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적극적인 산업 정책 모든 나라가 이제 다 추진하고 있는 이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우리 모든 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또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전략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될 것이고 그 지원은 사실 국내 산업 어느 산업의 지원에 비교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산업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그 다른 나라 국가의 지원을 받는 그 국제 기업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이나 시기적으로 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어떤 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단순하게 세제 지원, 무슨 보조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 세제 지원과 보조금만 지원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 자동차 산업을 육성할 수도 있다면 전 세계에서 산업을 못할 나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성하고자 하고 우리가 경쟁해서 이기고자 하는 바로 그 산업별로 필요한 것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능력이 바로 적극적인 산업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R&D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이를 투자를 통해서 키우고 또 필요하다면 구매 지원을 하면서 그 각 산업별을 요구하고 있는 산업 인재를 어떻게 공급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와 용지들을 어떻게 산업별로 필요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적극적인 정책을 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 사실 중에 하나는 사실 그전에 우리 주력 산업들이 성공을 했었던 요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산업에 들어가는 주요한 인력들 또 우리가 인프라로 제공해줬던 전력과 용수와 용지들이 사실은 아주 값싸고 질 좋게 또 적시에 풍부하게 제공됐다는 사실이 하나의 우리의 경제 성장을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했던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로 그 풍부했고 잘해왔던 이 인력에 관한 문제 또 전력을 비롯한 우리 인프라에 제공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이 퍼블릭이 또 정부가 책임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인프라와 인력에 대한 문제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주는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펼쳐 나가주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했던 게 하나 있는데 이 시간이 딱 15분을 썼기 때문에 질문 대신에 말씀만 드리고 다음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61년에 경제기획원을 만들어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62년부터 시작할 때 우리나라는 가진 게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으로 경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성장관님도 상공부에서 출발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산업자원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은 밖에 나가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도 바쁜데 국내에서는 온갖 규제를 통해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축사에서도 어느 분이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밖에 나가서 어려워진 통상 환경에서 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밖에서도 힘든데 국내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발목 잡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진심으로 규제 혁파를 해서 기업이 본연 업무에 충실하게 할까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주열 총재님께 여쭙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통계를 건국 이래 지금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통계청이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통계청장을 했지만 국민소득 통계를 한국은행이 만드는 그 한국은행에서 43년을 최장수 기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 당국이면서 동시에 한국 경제 전반을 바라보신 경험을 이주열 총재님은 갖고 계십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나빠지기만 하고 있는 관세 전쟁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총재님 그 의견을 여쭙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제 경제 원론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본적으로 관세는 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국뿐만 아니라 시행국 경제에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최근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도 수입 물가 상승, 그에 따른 실질 구매력 저하, 그래서 소비 둔화로 이어지고 기업 입장에서 보더라도 비용 상승, 수익률 저하, 투자 위축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비효율적인 국내 생산업자를 보호함에 따른 코스트는 또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상대국이 보복 관세를 통해서 응징하기라도 한다면은 미국 그 수출 그 자체도 이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1930년대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에 그 무모한 관세 인상이 자해 행위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어떻든 이제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 이제 상대국은 타격이 불가피하게 될 겁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특히 그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 그 제조업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 관세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한 두 가지 경로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리죠. 하나는 이제 무역 경로가 되고 하나는 소위 불확실성 경로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무역 경로를 보면 이제 관세 인상으로 대미 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할 거고, 글로벌 전체로도 그러니까 여타국 전체로도 우리의 수출은 위축이 될 게
자명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그 우리의 가장 큰 수출 또 하나 그 큰 수출 시장인 중국의 경우에 미중 통상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수출과 내수가 부진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도 타격이 또 불가피할 겁니다. 트럼프 1기 때도 미국의 그 대중 관세 부과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급감한 적이 있습니다. 여타국에 대한 수출도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제 미국 그 수출길이 이제 막히게 되면 그 전 산업에 걸친 그 과잉 생산을 가진 중국은 당연히 이제 다른 나라로 그 밀어낼 요인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과의 경합도가 큰 우리나라 수출은 틀림없이 좀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제 무역 경로를 통한 수출의 위축을 말씀드리는데 이제 수출뿐만 아니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또 위축이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의 소위 불확실성에 따른 거죠. 앞으로 이제 미국과 각 교역 상대국들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특히 또 미중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이제 약화되고 기업들로서는 의사 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자연히 투자, 소비 등에도 위축이 생길 것은 이제 분명한 일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예측 불가능성, 불확실성이 기업 활동의 가장 큰 적입니다. 지금 기업들은 관세 수준 그 여하를 떠나서 국제 무역 규범이 안정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의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정책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사실상 트럼프 결정의 그야말로 변덕스러운 결정에 대해서 밑에 있는 베센트 재무장관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전략적인 불확실성이라고 옹호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성향에 따른 불확실성이 임기 내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물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도 또 우려가 되죠. 이렇게 주요 국가 내 통산 전쟁으로 인해서 주식이라든가 채권 그리고 특히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도 또 때로는 위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을 이렇게 제가 말로 말씀드렸는데 이걸 수치로 한번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좀 몇 가지 전제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럼 관세율이 어느 수준에서 타결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언제쯤 진전될 것인지 하는 이제 전제가 있어야 하고 그 전제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제가 주요 전망 기관의 이제 기본 시나리오를 보면 기본 시나리오는 대부분 어떤 미국과 각국 간의 협상이 그런 원만히 진행돼서 실제 관세율은 좀 낮아질 거고 또 지금 이뤄지고 있는 긴장 이것이 하반기 또는 4.3기쯤 가면은 좀 완화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담고 있는 그런 기본 시나리오인데 그런 기본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국내 경제 성장은 트럼프 취임 당시에 전망했던 것보다도 한 0.5%포인트에서 1%포인트 정도 더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성장 동력이 낮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가 금년에 이제 0%대 성장을 맞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올해 뭐 내년에 단기적인 충격보다도 트럼프의 통상 정책에 가져올 좀 중장기적인 어떤 그 부정적 영향에 좀 더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비경제적인 논리에 기반을 둔 그 인위적인 소위 공급망 재편은 글로벌 전체로 보면은 그 소위 글로벌 분절화 현상이라고 그러죠. 분절화 현상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 전체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그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글로벌 경제 통합의 가장 큰 수혜자였던 우리나라로서는 성장 잠재력의 저하가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트럼프 관세 전쟁이 이제 가져올 이러한 그 글로벌 경제 통합이 과연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그것도 불분명하지만 설사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대가와 그다음에 그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총재께서 말씀하신 기업인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하면서 아마 통상의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증폭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통상 최고의 전문가이신 박태호 원장님께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광범하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조금 간단하게 질문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제정책의 중요한 축인 통화정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책의 한 축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통화만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가끔 그 영역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후임 이창용 총재께서는 최근에 학군 문제까지 언급을 해가지고 논란의 중심에 서신 적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를 이례적으로 2번 연임해서 8년이나 하신 우리 총재님께서 중앙은행이 이러한 여건 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중앙은행의 1차적인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그 물가 안정 없이는 국가 경제의 그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상 한국은행도 설립 당시부터 주된 목적은 이제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인해서 그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인식에 따라서 2011년 그 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 안정이 추가가 됐죠. 근데 한편 이제 2020년 이제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계기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데, 당시에 그 미 연준의 그 과감한 행보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 연준은 뭐 심지어 투기 등급 회사채까지 뭐 인수하는 등 좀 그 중앙은행의 어떤 본연의 창부를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어떤 경기 회복에 진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제 국내에서도 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 얘기죠. 그 한국은행도 그 물가 안정 그것만 하지 말고 국가 경제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가 빗발쳤고, 그 일환으로 이제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다가 고용 안정을 추가하자는 그런 법안까지 이제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목표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확대하는 거는 그건 좀 진짜 신중하게 꼼꼼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 정책 수단은 좀 제한적이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조정이라고 하는 뭐 일종의 또 대출 정책도 있습니다만 주로 어떤 정책 수단은 제한적인데, 목표가 여러 개로 이렇게 그 확대가 되면은 그 목표 간의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럼 뭘 우선으로 해야 될지 정책 결정하는 데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앙은행은 무제한적인 이제 발권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무제한적인 발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은행이 솔직히 어디까지 나서야 할지는 진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그 국가의 어떤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선출된 권력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게 민주적 정당성에는 물론 타당하고 보지만은 통화정책만은 말이죠.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그 선출된 권력이 소위 선거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 소위 발권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통화정책만은 그 권한과 책임을 독립된 기관이 위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좀 목표가 여기저기로 확대돼서 중앙은행이 정부의 영역, 준재정 역할에까지 관여하게 되면 그럼 거기는 이제 정치적 판단에 개입하기 쉽고, 그렇게 되면 소위 그 존립 기반이라고 하는 그 중립성,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기 때문이죠. 사실상 이제 통화 정책의 궁극적인 역할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의 급등락을 제어함으로써 각 경제 주체들에게 거시 경제에 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소비든 투자든 좀 긴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게 바탕이 돼서 국가 경제가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그렇게 이루게 되는데, 이게 이런 통화 정책의 효과를 일반인들 사실 체감하기가 어렵거든요. 체감하기 어려우니까 물가 안정만 자꾸 이렇게 주장하면 자꾸 마치 무슨 고루한 거기에 잡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렇게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그렇게 중요한 정책 그 목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조금 전에 이제 후임 총재께서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언급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구조적인 문제, 교육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통화 정책의 수행 여건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슈 레이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한국은행이 여러 가지 구조 개혁 문제라든가 사회 문제에 관한 이슈를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다 제시도 하고 그랬는데 뭐 공개만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물론 참고가 됐을지는 몰라도 좀 공론화의 과정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전임 총재로서 경험을 비춰보면 사실상 어떤 소관상 법률적 권한이라든가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중앙은행이 좀 의견을 개진해서 그것이 공론화 과정으로 이어지면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에 좀 도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은행,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역할은 사실은 한국은행이 찍어내고 있는 돈의 가치, 물가 안정을 이루고 기업인들에게 가급적이면은 스테이블하게 경제가 움직이게 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고해 주는 거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뭐 기준금리라고 하는 정책 수단 외에 여러 가지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태호 원장님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1980년에 미국 유학을 가서 미국 대통령들을 쭉 봐왔습니다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그냥 연임된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을 한번 하고 낙선됐다가 4년 있다가 다시 오셨기 때문에 뭐 이 경우는 연임이 아니라 중임인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2기는 어떻게 보면은 보통 4년 하고 계속해서 하는 분에 비해서는 사실은 4년 동안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임팩트는 첫째는 관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었고, 둘째는 미중 갈등의 격화로 인해서 수출해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통상 환경에는 엄청나게 이중고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 통상의 최고 전문가이신 박태호 원장님께 여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미 통상 정책에 대해서 총재님이나 장관님이 다 많이 설명을 해주시긴 했어요. 제가 이 기회에 트럼프 정책의 특징, 그다음에 전망, 그다음에 우리의 입장, 이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얘기가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면에서 이 분야에서 아주 독특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럴까,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번 나온 얘기지만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이 해외 나가서 장사하는 거 그건 나쁜 거다.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거 나쁜 거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정치인들 많았어요. 그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그게 포퓰리즘에 끝나지 않고 진짜 정책을 이제 수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한 40여 년간 국제 무역 분야에서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도 하고 그랬지만 가장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비교 우위 무역 이론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장 충격적이고 이게 세계 통상 환경 변화에 굉장히 펀더멘털리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게 이제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다 아시겠지만 두 번째는 무역 적자의 원인을 규명하는 게 좀 독특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그동안 미국이 많이 열려 있는데 상대국들은 고관세, 비관세 장벽 이걸로 문을 닫아서 우리가 손해 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이주열 총재 계시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이 무역 적자는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의 불균형이다. 소비와 투자가 많고 저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 사실 보통 얘기인데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자기 고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관세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정책을 휘두르고 있고, 요즘에는 관세 정책 이후에 환율을 또 건드린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무역 적자를 줄이고 또 외국인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고 제조업을 부활시켜서 일자리를 만든다. 이게 아주 심플한 관세의 목적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우리 총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책이 성공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관세를 매기면은 인플레가 됩니다. 인플레가 되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요. 그건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는 트럼프가 아주 진저리를 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 현재 2024년 현재 누적 규모로 35.8조 달러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1년에 이자 비용만 8,820억 달러를 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센트가 이 얘기를 좀 트럼프한테 해가지고 조금 이제 유예하고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또 총재님 말씀하셨지만 1930년도에 미국이 산업보호를 위해서 스무트 홀이라고 하원의원하고 상원의원이 합작한 관세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1년도 못 돼서 그냥 모든 아우성이 나오고 특히 국내 생산업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평균 관세를 50% 올렸는데 그때 그게 결국은 세계 경제 불황으로도 이어지고 이런 아주 그냥 비참한 그런 결과를 갖고 온 그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보는 아주 간단한 그 전망으로는 지금 보편 관세를 10%를 때렸어요. 모든 나라한테. 거기다가 추가로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추가로 품목 관세라고 그래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나중에 반도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유예 남아 있고 나머지 관세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전망인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성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벌써 우리의 주력 상품인 자동차 또 철강, 자동차 부품 여기에 벌써 3월, 4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반도체나
핸드폰에다가 부과한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밉보인 것 중에 하나는 500억 불 이상의 무역 흑자를 내고 있잖아요. 그게 미국 통계로 의하면 600억 불이 넘는 달러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무역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미 FTA, 제가 이제 그때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있을 때 2012년에 이행을 시작했거든요. 13년 동안 잘 활용되고 잘 진행됐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무료화시키는 겁니다. 이 상호관세 25%라는 거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우리 한국 국민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려가 많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괜찮은 거는, 우리가 미국하고의 어떤 산업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조선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사실상 우리나라 조선 기업이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그런 경쟁을 갖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뭐 LNG 알래스카 인프라스트럭처 얘기도 했고, 최근에 와서는 소형 모듈 원자로 이것도 뭐 300개 만들겠다. 거기에 파트너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 SK 이런 대기업들이 뭐 2023년에 총 215억 달러를 투자했고,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2028년까지 제초소를 지겠다 이래가지고 280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다 트럼프가 그걸 알고도 또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소위 제조업 부활,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이 에너지 산업을 부활시키려고 그러고 있어요. 미국이 에너지 수출의 강국을 만들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있어서 비교적 한국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은 미국한테 좀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유리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한미 통상 협상이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그거를 그 당시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기업의 투자라든가 이거를 다 같이 포함한 패키지로 만들어서 잘 대응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뭐 덜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뭐 방위비 문제가 나오고 뭐 골치 아파지면 또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트럼프 2기 정부하고 협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무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볼 때 산업혁명을 할 수 있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우리에게 미국은 완전히 경쟁력이 망가진 조선 산업의 협력을 구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심각하신 것 같아서 제가 농담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과 반도체 세계 1등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이거는 단군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한 반도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설립했기 때문에 반도체와 조선은 이게 4,000년 전에 1등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단군 할아버지의 유지를 떠받들지 못하고 지금 잘못하면 조선과 반도체의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조상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간단하게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무역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대외 경제 전략에 대해서 통상교섭본부장을 하신 박태호 원장님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네. 그래도 간단하게 답을. 간단히 대답하고 네. 우리 또 질의응답을 받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국내 산업 생산, 국내 생산을 더 중시하고, 네. 동시에 WTO는 거의 마비돼 있고, 그다음에 정치, 안보, 경제, 과학, 기술이 다 통상과 연계되는 소위 그 복합 위기 시대를 맞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수출 주도로 우리가 성장해온 우리나라한테는 진짜 불리한 여건입니다. 한마디로 네. 말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또 내수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려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대외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네,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첫째는 우리가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것이 수출과 연계된다 하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게 우리가 중국에 많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했을 때 우리가 수출 많이 했어요. 사실 중국 시장에 팔은 건 아니에요. 우리 기업한테 팔았습니다. 최근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남아로 우리가 많이 가고 특히 미국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수출이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흑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도 우리나라한테 그 배터리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업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우리나라 해외 기업,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우리가 국내에서 걱정도 되는 현상이지만 이거는 외국 나가 보면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 기업들의 제조 능력, manufacturing capability 이건 넘버원이다 세계에. 이건 우리한테 정말 큰 행운입니다. 사실 우리 성장관 그런 산업부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거기까지 이렇게 놓은 건데요. 그 탁월한 수준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 기업을 유치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 하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다 생산할 수는 없어요.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소위 아주 첨단 기술 분야의 소위 소재, 부품, 장비 이거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수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 나가면 수출이 따라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목도하고 이거를 이용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수출도 늘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식의 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하면은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기업에도 우리가 이런 첨단 기술 분야의 소재, 부품, 장비를 수출하는 소위 이런 거를 수출하는 허브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전략 넘버 원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전략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이러한 이 최첨단 분야의 소부장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려면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 기술도 좋지만 기술은 좀 약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뭐를 주장하고 싶은가 하면 미래 첨단 기술의 R&D를 하는 어떤 그 핵심 기지로 우리가 발전돼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기업을 좀 초대해서 우리 기업과 같이 공동 R&D를 하게 한다든가. 예를 들면은 그 네덜란드의 ASLM이 삼성전자하고 차세대 반도체 연구한다고 그 조인트 그 리서치 랩을 설립했거든요. 아직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진행이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반도체, 자동차 부품, AI, EV 배터리, 퀀텀 컴퓨팅, 바이오, SMR 또는 재생에너지 이 분야에 외국인 거기에 대한 아주 고도의 기술 가진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해서 우리 기업하고 공동 리서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부가 과감한 좀 투자도 하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다음 정부의 큰 과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무슨 소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첨단 기술 분야의 최고의 그 케이퍼빌리티 갖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기술 개발 능력을 갖다가 합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 가지 뭐 공급망에 관한 전략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수출 시장 다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 첨단 기술 분야의 소부장을 생산하는 허브 그거를 위한 R&D 센터를 우리가 많이 유치하는 것이 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각계 최고의 우리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 보시다시피 복합이익이 한국 경제를 진단한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플로어의 질문을 받게 되면 제가 예정 시간을 못 지킬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플로어의 질문을 빼고 제가 모더레이터로서 마무리하는 걸로 끝내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평생에 아마 제 또래 중에서는 국제회의의 모더레이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인데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포럼의 주제는 기로에선 한국 핵심 산업, 복합 위기에 처한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되살릴 것인가 하는 주제로 이렇게 논의를 해본 겁니다. 뒤이어서 중국의 경쟁력에 대한 얘기도 하고 각 산업별 전문가가 나와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모더레이터로서 아까 우리 승명호 회장님이 답을 좀 주라고 그러셔갖고 겁을 팍 먹었는데, 그래서 쭉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요약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60년 동안 발전해온 과정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도 고쳤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선진 기술을 카피하고 개선하는 패스트 팔로워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 그거를 스마트 팔로워라고 고치겠습니다. 카피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카피해 가지고 밤잠을 안 자면서 어떻게 하면 그보다 나은 품질을 만들까 해서 우리가 전자제품 상가에 가면 맨 뒤에 있던 삼성전자 제품이 맨 앞줄에 오고, 외국에 가서 호텔에 묵으면은 삼성전자 아니면은 LG 텔레비전을 보게 된 게, 저는 그게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고 스마트 팔로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퍼스트 무버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퍼스트 무버가 아니고 스마트 팔로워로서 우리가 확보한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면서도 이제는 우리가 베낄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한 퍼스트 무버를 결합한, 융합한 스마트 팔로워와 퍼스트 무버를 융합한 패스트 아니고 스마트 무버가 돼야지 우리 산업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과거에 우리가 발전해온 모델이 스마트 팔로워였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정신 자세는 어떻게 하면은 스마트 팔로워에다가 퍼스트 무버의 정신을 융합한 스마트 무버의 정신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두 가지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앞으로는 산홍공상이라는 것을 위에서 아래로 쓰지 말고 옆으로 쓰자. 사가 1번이고 농이 2번이고 공이 3번이고 상이 4번이 아니고 산홍공상을 옆으로 써서 똑같이 1번이라고 대우하는 이런 사회 풍조가 됐으면 좋겠다. 특히나 기업인에 대해서 항상 관의 뒤에 따라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결국은 한국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기업이다, 기업인이다, 이렇게 강조해 주십사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 산업이 여기까지 발전해 온 과정은 어찌 보면 코리아 잉크 한국 주식회사의 정신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중국은 무늬만 공산주의지 사실은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잉크라는 형식으로 온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통틀어서 국제 무대에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업인이 그렇지 않아도 국제 무대에 경쟁하기 힘든데 국내에서조차 발목을 잡는 이런 기업 경영 풍토는 고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건의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세션 복합위기 한국 경제를 진단한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